신이민과 재해동포 사회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그리고 중동 지역의 재해동포 사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베트남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15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2021년 외교부는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내의 재해동포 숫자는 8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 재해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거주하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이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재해동포 이주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베트남의 재해동포는 베트남과 한국이 탈냉전 시기 이후에 국교를 수립한 다음 그 후에 투자 목적으로 또는 상사 주재원으로 혹은 이민으로 거꾸로 베트남 분들이 한국에 주로 시집을 와서 한국 분과 결혼해서 거기서 태생이 나온 사람들이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이루어진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교 수립 전에는 베트남에 한국인들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도 베트남에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자들이 중국과 연결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무역업자도 있었습니다. 인삼장수들이 중국 남부와 그리고 베트남까지 아울러서 거래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입니다만은 1938년에 54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 의해서 2차 대전에 전장이 되면서 군인으로서 또는 일본군의 군속으로서 베트남에 강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죠. 이분들 중에서도 36명 정도가 잔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많이 가게 된 계기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1964년에 베트남 전쟁에 한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총 31만 2,853명의 병력이 파견이 됐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병력인 거죠. 그리고 이들을 보좌할 2만 4천 명의 기술자가 파견됐습니다. 이 기술자들은 한진, 현대, 삼한 이런 기업들의 직원으로서 또는 미국 기업의 직원으로서 준군사적 활동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도로를 닦기도 하고요. 교량을 건설하기도 하고 또는 납품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업종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 베트남전은 종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른 국가로 이주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입니다. 당시 호주는 서부 호주를 중심으로 광산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서부 호주의 광산은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정도로 서부 호주가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인력이 많이 모자란 것이죠. 그래서 72년에서 75년 베트남전에 현역 있던 분들, 제대하신 분들, 기술자를 포함해서 5천 명 정도가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만 간 것이 아닙니다. 이란으로도 가고요. 중동 지역으로도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트남 전쟁 때 이때에 이분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민적 성격이, 집단 이민적 성격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그랬나요? 그것은 외화 부족을 해결하고 또 취업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베트남에 파견된 기술자와 군인들이 한국에 송금한 것이 1.6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1.6억 달러,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만 당시 대한민국은 국가 수출액이 1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베트남에 가신 분들은 정주하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1960년에 42세대 정도, 166명이 주로 지금의 호치민이라고 하죠. 사이공으로 알려진 도시에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981년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신이민으로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간 것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베트남에 가서 지금 재해동포 사회를 이룬 것은 베트남 수교와 함께 이루어진 기업들의 투자, 이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수교를 하면서 상사 주재원만 2,000명이 파견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계열사들이, 제조업체들이 옮겨가게 됐습니다. 1996년에 5,000명, 주로 호치민 지역으로 갔고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해외여행에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로서 베트남이 부각되면서 여행업, 숙박업 이런 곳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인촌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호치민이라든지 하노이에 이미 많은 수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부지역, 후에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죠. 또 하나 우리가 베트남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베트남 신부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들의 가정들이 베트남으로 다시 회귀 이주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한배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베트남 가정이라는 뜻이죠. 이 외국 출신 아내를 가진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베트남 여성이 가장 많습니다.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트남인들과 이룬 가정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다문화 가족 2세들의 베트남에서의 거주,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국인 거죠. 그러한 사람들도 증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쟁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라이따이한 문제입니다. 라이따이한이라는 것은 라이라는 것이 이 경멸조로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것에 따이한 붙여서 한국 군인과 베트남 여성과 사이에 태어난 혼혈 아동을 라이따이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종전 될 때까지, 그러니까 74년, 75년까지 작게는 1,500명, 어떤 데서는 3만 명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과 국교가 수립되기 전까지 버려진 것이죠. 그랬다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라이따이한 분들도 있게 됩니다. 책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트남과 함께 또 한 곳은 중동 국가들입니다. 왜 이 중동 국가를 얘기하느냐? 여기는 노동자로서의 이민이 한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1973년에 오일 쇼크가 납니다. 그러면서 오일이 많이 나는,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가난하고 외화가 없기 때문에 이 석유를 수입하기 위한 차원도 그렇고 또 실업률을 낮게 하기 위해서 중동의 건설 현장에 노동자를 파견하게 됩니다. 특히 1973년에 4차 중동전이 일어나고
중동 지역의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되면서 여기에 건설업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 오일 달러에 기반한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기술자들, 노동자들이 중동 건설 현장에 갔습니다. 이것을 중동 특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중동 특수인지 1985년도에는 12만 명이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건 기술자로건 또는 경영자로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말에 중동에 이렇게 파견된 사람들 월급이 얼마였냐면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600만 원이죠. 근데 한국의 강남구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가 당시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을 중동에서 일을 하면은 현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동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대표적인 큰 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항만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최대 공사라고 알려진 걸로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었는데요. 9억 6천만 불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9억 6천만 불,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가 되는 액수입니다. 한국은 1977년에 수출 100억 불을 처음으로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서 77년에 중동 건설로 벌어들인 돈만 82억 불에 달합니다. 이러한 중동 특수는 1980년에서 88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이어지면서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과의 우호 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한인들이 중동 지역에 그리고 베트남 지역에 기술자로서 노동자로서 파견되고 그곳에 남아서 재해동포 사회를 형성했다 하는 점이 신이민에 있어서의 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